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경비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복 단추를 채웁니다. 한때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손이 이제는 경비 일지를 펼칩니다. 아침 7시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지나갑니다. 인사에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점심때 컵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파스를 붙입니다. 밤에는 경비실 의자에서 졸다 깹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택배 상하차로 허리를 다칩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통장 잔고 83,000원. 며칠 전에는 13만 원이었는데 월세 내니까 이것만 남았습니다. 불과 4년 전 통장에는 12억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입주민 한 분이 묻습니다. 아저씨 원래 뭐 하셨어요?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26에 입사해서 54까지 한 직장만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부서 이동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부에서 15년, 기획실에서 7년, 마지막 6년은 총무부 부장으로 지냈습니다. 승진도 늦지 않게 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중간쯤 되는 속도였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은행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지요. 첫째 딸 지혜, 둘째 아들 준호. 둘 다 무난하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혜는 지금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준호는 중견건설사에 다닙니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뻔했지만 대출 한번 안 받고 다 보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랑 등산을 다녔어요.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집 근처 산은 거의 다 올랐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30에 끊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늘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범적으로 관리하신다고 칭찬했습니다. 52 되던 해 봄, 본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3할 할증해 주겠다고 했어요. 계산해보니 7억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5억이 더 나왔습니다. 12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먼저 왔습니다. 28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밤 아내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2억. 화면에 뜬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평생 월급으로만 살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받아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불안하더군요.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씩 쓰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 넘습니다. 병원비며 경조사비 생각하면 12억도 빠듯했어요. 그때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영상들이 자꾸 추천됐어요.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건 해외 이민 콘텐츠였습니다. 특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식당 하는 분의 영상이었어요. 한류 열풍으로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에 미쳐 있다고 했습니다. K-팝 덕분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도 엄청 늘었다더군요. 그분은 작은 식당 하나로 월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니 매달 900만 원씩 저축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상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매장 임대료 월 50만 원, 직원 인건비 400만 원, 식자재비 300만 원.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한국 같으면 임대료만 그 돈인데요.
일주일쯤 영상을 보다가 댓글에 연락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치앙마이 한인 창업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궁금해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상담은 김서연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한국말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화상 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태국 현지에서 10년 넘게 산다고 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대요. 강 부장님, 지금이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K-팝 열풍이 5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갈 거예요.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가는 게 꿈이거든요. 서연 씨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태국 한식당 시장 규모, 연령별 한식 선호도, 치앙마이 유동인구 분석까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보던 기획서만큼이나 체계적이더군요. 초기 투자금은 4억 원입니다. 매장 보증금이 1억, 인테리어가 1억 5천, 주방 기기랑 집기가 5천, 식자재 초도 물량이 3천, 운영 자금이 5천. 다 합치면 4억이에요. 월 순수익은 1,000만 원 예상되고요. 계산해 봤습니다. 4억 투자하고 매달 1,000만 원씩 벌면 3년이면 원금 회수입니다. 그 후로는 순수익이 쌓이는 거죠. 10년 하면 12억이 됩니다. 12억을 그냥 쓰면 줄어들기만 하는데 사업하면 불어나는 겁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나이에 외국 가서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자료를 보여주니 조금씩 귀를 기울이더군요. 여보, K-팝 덕분에 지금 한식이 정말 잘 팔린대요. 그냥 관광객 상대가 아니라 현지 젊은이들이 찾아온대요. 우리가 직접 요리 안 해도 돼요. 주방장 고용하면 되니까. 나는 관리만 하면 돼요. 28년 직장 생활로 관리는 자신 있잖아요. 부장님 경력이면 매장 관리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서연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을 고민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자료를 보내줬어요. 실제 매출 장부, 성공 사례, 임대차 계약서 양식까지요.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으니까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54세 나이 아직 젊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사장님이라는 호칭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건 5월 초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화상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매장은 림만 로드 근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고 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서연 씨가 다 준비해 뒀더군요. 오픈 준비에 2달이 걸렸습니다. 주방장은 방콕에서 일하던 한국인을 데려왔어요. 월급 400만 원을 줬습니다. 홀 직원은 현지인 셋을 고용했고요. 서연 씨가 면접부터 교육까지 다 도와줬습니다. 7월 15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10팀 정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누가 올린 사진이 퍼지면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은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20살 전후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은 한국 아이돌 굿즈를 가방에 달고 왔고 남자애들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달째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순수익이 1,200만 원 나왔어요. 예상보다 20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며 장부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도 비슷했습니다. 1,100만 원이 남았어요. 주방장이 개발한 떡볶이 퓨전 메뉴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조절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셋째 딸 서연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대박 났어요. 이 기세에 지점 하나 더 내는 게 어때요? 님만 로드 말고 올드시티 쪽에 자리 하나 나왔거든요. 거기도 관광객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확장은 이르지 않냐고요. 하지만 서현 씨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지금 선점해야 한대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점 하나 더 내는데 2억 원 들고 그럼 매달 2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투자금 회수하고도 4천만 원 남습니다.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는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커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3,6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2억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올드시티 지점은 9월에 오픈했어요. 처음 보름은 잘 됐습니다. 두 매장 합쳐서 월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넷째 달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님만 로드 본점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급하게 새 주방장을 구했는데 방콕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경력은 비슷했습니다. 다섯째 달 홀 직원 한 명이 연락도 없이 안 나왔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가족 문제로 고향에 내려갔다더군요. 또 사람을 구했습니다. 올드시티 지점도 비슷했습니다. 오픈한 지 2달 만에 주방 보조가 바뀌었어요. 홀 직원도 한 명 그만뒀고요.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서비스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여섯째 달쯤 손님 한 분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김치찌개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방장한테 물어봤더니 레시피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맛을 정확히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주방장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손님 개인 취향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비슷한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떡볶이가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고요. 리뷰에도 그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맛이 변했다. 실망이다. 재방문 의사 없다.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점은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지점은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요. 아직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던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한 게 불안했어요. 일곱째 달 본점 매출이 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점은 400만 원이었어요. 두 매장 합쳐 1,100만 원인데 인건비랑 임대료 빼면 200만 원 남았습니다. 석 달 전에는 2천만 원 벌었는데요. 서현 씨한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주방장 문제 같다고, 맛이 달라졌다고 손님들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서현 씨는 한국에서 경력 있는 조리사를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매장 문 닫아야 해요. 초기 투자 생각하면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식은 맛이 생명이니까 전문가 모셔야 해요. 소개받은 조리사는 서울에서 15년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제공하면 오겠다더군요. 망설였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8개월째 새 조리사가 왔습니다. 맛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손님 몇 분이 이제야 예전 맛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바로 오르지 않았어요. 한 번 떠난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현 씨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대요. 인스타그램 광고, 유튜버 협찬, 현지 인플루언서 초대 이벤트를 하자고요. 비용은 5천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현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태국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제일 효과적이래요.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한 달 만에 본전 뽑는데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이미 6억 넣었는데 또 5천을 어떻게 넣냐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석 달 동안 3,600만 원 벌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5천만 원쯤이야 싶었습니다. 결국 또 돈을 보냈습니다. 서현 씨는 일주일 안에 광고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인플루언서 섭외도 진행 중이래요. 매일 카톡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광고가 안 보였습니다. 서현 씨한테 물어봤더니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대요. 태국은 원래 행정이 느리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3주째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보내도 몇 시간씩 답이 없었어요. 전화하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다 치워져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대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인회에 가서 물어봤어요. 서현 씨 아냐고요? 한인회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작년에도 5명이 똑같이 당했대요. 다들 저처럼 한식당 창업했다가 초반엔 잘 되다가 나중에 적자 보고 추가 돈 넣었다가 연락 끊기는 패턴이었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대요. 계약서도 다 정식이고 서연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거래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6억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매장 2개 운영하면서 적자 본 것까지 합치면 거의 7억이었어요. 12억 중에 7억이 날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매장 2곳 모두 팔려고 내놨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 원금도 못 건지고 헐값에 넘겼습니다. 인테리어비, 기계값 다 날린 거죠. 12월 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갈 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올 때는 절망뿐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5억이었습니다. 7억이 반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추웠습니다. 12월 서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을 얻었습니다. 5억에서 6개월치 월세 300만 원 나가고 생활비 조금 쓰니 4억 7천 남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쓰기만 하면 2년 반이면 바닥이에요.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말없이 상을 차렸고 저녁에도 텔레비전만 봤어요. 제 잘못이니 할 말도 없었습니다. 2개월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갔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창업 박람회였어요. 치킨, 커피, 분식 부스가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게 황금 올리브 치킨이었어요. 텔레비전 광고도 하는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상담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함에는 본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실패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전국 800개 매장 중에 97%가 흑자예요. 본부 지원이 확실하거든요. 사장님은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월 순수익이 500만 원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사 안 되면 본부에서 책임지고 마케팅 지원한대요. 재료도 본부에서 공급하니까 품질도 일정하고요. 가장 안전한 창업 아이템이래요. 해외에서 실패했으니 이번엔 국내에서 검증된 걸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니까 망할 일은 없겠지요. 직원 관리도 태국보다 쉬울 거고요.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1억 5천, 주방기기 5천, 권리금 1억, 보증금 5천, 초도 물량 3천, 운영자금 5천. 정확히 5억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국내 유명 브랜드고 본부 지원도 확실하대요. 실패 사례가 3%밖에 안 된대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신 사업 같은 거 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5억을 그냥 까먹을 순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안전하다고 태국처럼 사기 당할 일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장은 신림동에 열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오픈 준비에 2달 걸렸습니다. 인테리어는 본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했어요. 주방 기기도 본부 지정 업체였고요. 5월 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어요. 오픈 이벤트 덕분에 손님이 꽤 왔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마케팅 지원 좀 해달라고요. 담당자는 전단지 돌리라고만 하더군요. 비용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래요. 본부에서 지원한다던 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째 매출이 월 400만 원 나왔습니다. 인건비 200, 임대료 150, 재료비 150 나가니 적자였어요. 재료비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재료는 반드시 본부 지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 위반 시 위약금 5천만 원. 로열티는 매출의 5%. 광고 분담금 월 30만 원. 계약할 때는 이런 말 없었어요. 실장한테 전화했더니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고만 하더군요. 읽어보고 사인한 거 아니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째 적자가 누적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본부에 매장 넘기고 싶다고 했어요. 위약금 2억 내셔야 해요. 계약 기간 5년인데 석 달 만에 그만두시면 당연히 위약금 내셔야죠. 실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억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계속 운영하시든가요? 매장 문 닫으셔도 가맹비는 못 돌려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완전히 당한 겁니다. 태국에 이어 또다시요. 넉 달째 통장에 3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돈이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밀렸습니다. 매장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건물주한테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다 날렸어요. 5억 다요.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더는 못 살겠어요.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월세방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 남았어요. 신림동 뒷골목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 35만 원, 창문도 없는 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고시원비 내고 밥 사 먹으니 빠졌어요. 2달째엔 100만 원, 석 달째엔 15만 원. 넉 달째 되던 날 통장에 8만 3천 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을 나와 한강으로 갔습니다. 반포대교 둔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한 발만 올리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문자였어요. 당신 어디 있어요? 연락 없어서 걱정돼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살아야죠. 그 5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떼었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둔치에 앉아 있다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공고가 보였어요. 월급 200만 원, 숙식 제공.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사흘 뒤 면접 보러 갔어요. 합격했습니다. 12억이 월급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첫 출근 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한때 양복 입고 회의실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경비실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격일제 근무라 하루는 24시간 일하고 하루는 쉬었어요. 경비실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의 숙식 제공이니 고시원비 아낄 수 있었어요. 입주민들은 대부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가끔 택배 받으러 와서도 고맙다는 말 없이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경비예요. 월급은 200이에요. 당신 만나고 싶어요. 나흘 뒤에 탑장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마주 앉았지만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일 시작했어요.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요. 월 150 정도 돼요. 두 사람 합치면 3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40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했지요. 그래도 굶지는 않을 돈이었어요.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얻을까 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정도. 당신도 경비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석 달 뒤 이사했습니다. 구로구 빌라 투룸이었어요. 평수는 작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장을 봐왔고 제가 짐을 날랐어요. 함께 방을 청소했습니다. 밤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2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온했어요. 아내도 그런지 조금 웃었습니다. 6개월째 딸 지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결혼식에 와요. 초대장 보낼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기뻤어요. 자식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게요. 결혼식 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입장할 때 눈물이 났어요. 축의금은 10만 원밖에 못 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어요. 주말에 함께 시장을 보러 갔고 저녁엔 손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평온했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입주민이 말을 겁니다. 은퇴하셨다면서요? 무슨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왜 여기 계시냐고요? 사업 실패했어요. 조심하세요. 은퇴 자금은 정말 한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웃고 지나갑니다. 설마 자기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겠지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초반 석 달 대박 났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확장하지 말고 그냥 작게 유지했으면 지금쯤 태국에서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욕심이 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계약서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야 해요. 본부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처럼 당합니다.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2억이 200만 원 월급이 됐지만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고 건강하니까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